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 70이죠. 평생을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팔며 살았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보고 악착 같다고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죠.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골랐습니다. 싱싱한 어묵, 단단한 배추, 윤기 나는 쌀. 하나하나 직접 만져보고 고르는 게 제 철칙이었어요. 남편은 2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때 민호는 겨우 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이를 안고 울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울어봤자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배가 고파 울고 있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처음 시작한 분식집은 시장 골목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평수도 작았어요. 손님이 3명만 앉아도 꽉 찰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국물은 하루 종일 끓여서 깊은 맛을 냈어요. 김밥은 속을 빼곡히 채워 넣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아이가 열이 나도 약 먹이고 이웃집에 맡긴 뒤 가게로 향했습니다. 학교 운동회도 한 번 가보지 못했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밥을 먹여야 했고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다가 졸면 그대로 엎드려 자곤 했죠. 그런 아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죠. 그렇게 20년을 달렸습니다. 작은 가게는 조금씩 커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주었죠. 어느 날 한 손님이 제안했습니다. 체인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니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첫 체인점은 성공이었습니다. 2번째, 3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모든 가게를 직접 돌아다니며 관리했어요. 맛이 달라지는 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각 지점을 돌며 국물 맛을 보고 재료 상태를 확인했죠. 어느새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산 제가 건물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45살 되던 해, 저는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만큼 일 꺼냈는데 갚지 못할 리 없었죠.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30이 된 민호가 어느 날 여자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소라라고 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래요.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였죠. 처음 만났을 때 소라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저는 안심했어요. 이제 민호도 가정을 꾸리겠구나 싶었죠. 혼자 힘들게 키운 아들이 드디어 제 곁을 떠나는 게 섭섭하면서도 다행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면사포를 쓴 며느리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이 아이도 내 딸로 생각하고 아껴주겠다고요. 신혼집은 제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세로요. 보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기꺼이 냈어요. 내 아들이 신혼살림 시작하는데 보태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민호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소라도 감사하다며 절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반찬을 싸들고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며느리가 잘 챙겨 먹나 싶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일주일치는 좋게 됐을 빨래가 쌓여 있었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파에는 소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돌려 인사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아지지 않았죠. 소라야, 집안일은 안 하니? 소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집안일도 같이 하는 시대잖아요. 민호 씨가 알아서 해요. 저는 일이 바빠서요. 일이 바빠서라고.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덮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했죠. 일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퇴근한 모양이었죠.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왔어. 민호는 가방을 던지고 그대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설거지를 시작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아들이 집에서까지 일을 해야 한다니요. 민호야, 내가 왜 설거지를 하니? 민호는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 요즘은 다 이래. 신경 쓰지 마.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새댁이니까 아직 서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이 됐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들의 선택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신혼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았죠. 불시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엉망이었죠. 거실 바닥에는 배달음식 용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피자 박스, 치킨뼈, 반쯤 먹다 만 족발. 파리가 날아다녔어요. 소라는 또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말해야 오는 거니? 저는 짐짓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소라야, 프리랜서 일은 잘 되고 있니? 소라는 노트북을 가리켰어요. 요즘 좀 뜸해요.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바쁘고 안 들어오면
한가하고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죠. 싱크대에 쌓인 그릇이 좋기 30개는 넘었습니다. 손이 저릴 정도로 씻었어요. 소라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드라마를 계속 봤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녁 무렵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민호야, 엄마가 잔소리 같지만 한마디만 할게. 소라가 집안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구나.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소라도 일하는 사람이야. 피곤할 수 있지. 일한다고.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호야, 엄마 눈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민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소라를 이해 못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 집안일만이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저도 평생 일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도 혼자 다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민호 밥은 꼬박꼬박 챙겼죠. 그날 이후로 저는 신혼집 방문을 자제했습니다. 가봤자 화만 나고 아들과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았어요. 대신 민호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죠.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민호는 대답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응, 괜찮아. 바빠, 엄마. 끊을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무슨 일이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는 망설이다 말했죠. 소라가 카드값을 많이 썼어. 이번 달 급여로는 감당이 안 돼. 얼마나 썼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300만 원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한 달 카드값으로 말이죠. 소라는 뭐 샀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옷이랑 화장품이랑요. 그냥 필요한 거 샀대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세어 민호에게 건넸어요. 이번만이야. 다음부터는 소라한테 정신 차리라고 해. 민호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민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빌리러 왔어요. 소라의 카드값, 소라의 친구 모임, 소라의 이것저것. 저는 매번 돈을 줬죠.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민호와 소라를 집으로 불렀죠.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소라는 늦게 왔어요. 1시간이나 지각했죠.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앉더군요. 식사 중에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소라야,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소라는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죠. 중요한 연락이 와서요. 중요한 연락이라면 나가서 받으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죠. 민호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 소라야, 이따 보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화가 치밀었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명절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소파에 앉아 또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민호는 저를 도우러 왔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민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넌 쉬어.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야, 물 좀 갖다 줘. 저는 멈칫했습니다. 민호는 망설이다 물을 따라 거실로 갔어요. 소라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물을 받아 마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됐다고요. 소라는 민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었죠.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죠. 엄마, 큰일 났어. 무슨 일이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는 울먹였어요. 소라가 회사를 그만뒀대. 더 이상 프리랜서 못 하겠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아니, 원래 회사를 다닌 적이 있기는 한 거니?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실 소라는 프리랜서로 일한 적이 별로 없어. 그냥 집에 있었어.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1년 넘게 속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민호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신혼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먹고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죠. 저는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아니, 더 심해졌죠.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오후 2시인데 말이죠. 저는 침실로 들어가 소라를 깨웠습니다. 소라야, 일어나거라. 소라는 부스스 눈을 떴어요. 깜짝 놀라며 일어났죠.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라야, 우리 이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꾸나. 소라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뭔데요? 저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라도 따라 나왔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 지금 뭐 하며 사니? 소라는 움찔했습니다. 그냥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쉬기만 한 지가 몇 달이니? 저는 물었죠.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혼자 돈 벌어서 너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니니? 집안일은 또 왜 안 하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참고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소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남자가 돈 벌면 여자가 집안일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요. 내 인생,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래, 내 인생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 보는 거니? 소라는 발끈했습니다. 어머님은 9세대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9세대, 내가 9세대든 신세대든 상관없어. 내가 지금 내 아들 잡아먹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그 순간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한 민호는 당황했죠. 엄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너 이렇게 살 거니? 혼자 고생하면서. 민호는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부부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보고만 있니? 저는 답답했어요. 민호야, 정신 차려. 이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소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민호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해? 저는 따져 물었죠. 사랑한다면서 왜 민호만 고생시켜? 소라는 울먹였어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은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잖아요. 내 입장,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 입장이 뭔데? 놀고 먹는 게 힘들다는 거니? 엄마, 민호가 소리쳤어요. 그만해. 소라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호가 저를 막아서다니요. 제 편이 아니라 소라 편을 들다니요. 민호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간섭해.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어요. 간섭이라고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라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저는 소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날. 소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죠.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이 함부로 들어오실 곳이 아니라고요.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탁. 소라의 뺨을 때렸죠. 소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가 달려들어 저를 밀쳤어요. 엄마, 대체 왜 이래?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민호가 절 밀다니요. 제 아들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민호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손을 댔니?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소라한테 손을 대면 안 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선반 위에 민호의 게임기가 보였죠. 어렸을 때부터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피규어가 산산조각 났죠. 게임기도 깨졌습니다. 엄마, 민호가 소리쳤어요.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미친 듯이 물건을 부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이렇게 살바해야? 소라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민호는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 부순 뒤였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지원은 없다.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전세금도 용돈도 아무것도 없어. 알아서 해. 민호는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이니 내가 책임져라.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왔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한 층씩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 모은 게 뭔가 싶었습니다. 악착같이 일해서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했는데요. 결국 이게 뭔가 싶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려댔지만 끊어버렸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주를 꺼냈습니다. 평생 술을 안 마셨는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정신이 흐릿해졌죠. 거울을 봤습니다. 70살 노파가 거기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산 여자의 얼굴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얘기 없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영희야, 너 아들 집 전세금 빼갔다며 쫓겨났다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금을 빼갔다고요? 제가 준 돈인데 말이죠. 알고 보니 민호 명의로 돼 있던 전세가 제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화난 김에 해둔 일이었죠. 민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소라와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갔다더군요.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이미 저지른 일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소라였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더군요. 소라는 저를 보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소라가 일을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게으른 며느리가 말이죠.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2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죠. 서로 남이 된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죠. 박영희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민호 씨 보증을 서신 걸로 아는데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보증이라고요? 민호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고요? 남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모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민호 씨가 3천만 원을 빌려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정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었어요. 민호가 몰래 제 도장을 가져간 거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요. 민호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저는 부랴부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소라에게도 걸었죠.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민호를 찾아다녔습니다. 월세방에 가봤지만 이미 비어 있었어요. 집주인은 한 달 전에 나갔다고 했죠. 민호는 증발해버렸습니다. 소라도 함께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사채를 쓰고 도망쳤다니요. 일주일을 찾아다녔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내부업체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결국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3천만 원에 이자까지 4천만 원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날아갔죠. 돈을 갚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민호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민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니? 저는 다급하게 물었죠.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 사기를 당했어. 친구 소개로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투자라고? 사채를 썼어. 민호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 나 죽고 싶어. 어떡하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당장 말해. 민호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민호가 있던 곳은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민호와 소라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다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전세금을 빼앗긴 뒤 민호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월세에 생활비까지 감당이 안 됐대요. 소라도 편의점에서 일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고등학교 동창 진석이 연락을 해왔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대요. 민호는 반가운 마음에 나갔죠. 진석은 번듯한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대요. 민호는 부러웠다고 했죠.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고 물었답니다. 진석은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요즘 대박이라며 민호에게도 권했죠. 100만 원만 넣어도 한 달에 30%씩 불어난다고 했답니다. 민호는 솔깃했어요. 1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3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돈이면 월세를 낼 수 있었죠. 하지만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를 찾아갔대요.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보증을 선 것처럼 만들었죠. 처음에는 정말 돈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 130만 원이 됐대요. 민호는 신이 났죠. 더 넣으면 더 벌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빌렸어요. 2천만 원을 더 넣었죠. 진석은 확실하다며 자신했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수익금을 찾으러 갔어요. 하지만 진석과 연락이 끊겼죠. 투자 플랫폼도 사라졌답니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요. 빚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민호는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집을 나와 숨었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너 왜 그랬니? 민호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소라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죠. 저는 소라를 봤습니다. 넌 뭐 했니? 말리지도 않았어.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민호가 혼자 다 한 거예요. 저는 한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부엌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공용이었죠. 이게 제 아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됐죠. 빚은 얼마나 남았니? 저는 물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제가 갚은 돈까지 합치면 거의 1억이 넘었죠. 민호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희망이 보였죠.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짓 하면 안 돼. 알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소라도 봤습니다. 넌 어떻게 할 거니? 소라는 망설이다 말했어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할게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저는 2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죠. 알았어.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나를 수 있겠니? 민호와 소라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2 사람을 데리고 고시원을 나왔어요. 임시로 제 집에 머물게 했죠. 하지만 편하게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2 사람을 새벽같이 깨웠어요. 시장에 나가 일을 도우라고 했죠. 민호는 무거운 상자를 날랐습니다. 소라는 채소를 다듬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일이야.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해. 일주일이 지나자 2 사람의 손에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수척해졌어요. 하지만 불평은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도 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요. 1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죠.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무릎 꿇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소라였어요. 소라는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니.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를 살려주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소라의 손을 봤어요. 거칠어져 있었죠. 편의점에서 밤새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소라는 봉투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내밀었죠.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번 돈이에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1 달 동안 모은 돈이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변했구나 싶었어요. 저는 봉투를 도로 소라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 거예요. 제가 빚을 갚아야 해요. 저는 소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다.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석을 찾을 거야. 그리고 너희 돈을 되찾을 거야.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석을 찾아야 했어요. 그 녀석이 민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찾을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증거를 없앴을 거예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았죠. 그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 회장을 찾아갔어요. 장 회장은 과거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시장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장 회장은 제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 씨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내가 도와줘야겠어. 고맙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였어요. 장 회장은 손을 저었죠. 우리 오래 알고 지냈잖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생각했던 계획을 말했습니다. 진석을 찾아내서 사기꾼 두목에게 연결시킬 거예요. 그리고 저를 투자자로 위장해서 현장을 잡을 겁니다. 장 회장은 웃었어요. 영희 씨가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좋아. 내 사람들을 동원하지. 저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먼저 진석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물었죠. 진석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니? 민호는 생각하다 말했어요. 강남 쪽 클럽에 자주 간다고 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저는 장 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강남 클럽들을 수소문해달라고요. 장 회장은 곧바로 사람들을 풀었어요. 사흘 뒤 연락이 왔습니다. 진석을 찾았다고요. 매일 밤 특정 클럽에 나타난답니다. 저는 직접 그곳에 갔어요. 클럽 앞에서 기다렸죠. 자정이 넘어 진석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여자들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석 씨. 진석은 저를 보고 당황했어요. 누구세요? 민호 엄마야. 저는 차갑게 말했죠. 진석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이모님. 진석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웬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나 좀 따라와. 진석은 거부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 뒤에서 장 회장의 사람들이 나타났죠. 덩치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진석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잠깐만요. 저는 진석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근처 찜질방 휴게실이었어요. 앉아. 저는 명령했죠.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 우리 민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저는 따져 물었어요. 진석은 잡아댔습니다. 저는 그냥 투자를 권했을 뿐이에요. 사기칠 생각은 없었어요. 거짓말 마. 저는 소리쳤어요. 내가 사기 조직과 한패라는 거 다 알아. 진석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당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당했으면서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클럽에서 돈을 뿌리고 다니면서.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다그쳤습니다. 사기꾼 두목을 내게 유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석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어요. 할게요.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를 큰손 투자자로 소개하라고요. 큰돈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했죠.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두목이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비싼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 정장을 골랐죠. 가방도 샀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마치 재벌 할머니 같았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 회장도 준비를 했어요. 경찰과 협조 체계를 갖췄죠. 현장에서 신호를 보내면 즉시 들이닥치기로 했습니다. 약속 날짜가 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들어서니 진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는 양복 입은 남자가 있었죠.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사기 조직의 두목이었어요. 두목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악수했어요. 박영희입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목은 능숙하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익률이 어쩌고 안정성이 어쩌고 하며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죠. 저는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얼마나 넣을 수 있나요? 두목은 눈빛이 반짝였어요. 많이 넣으실수록 좋죠. 최소 5천만 원부터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억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목은 흥분했습니다. 1억이시라고요? 그럼 특별 관리를 해드리죠. 한 달에 50% 수익을 보장합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50%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좋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1억 투자하겠습니다. 언제 입금하면 되나요? 두목은 기뻐했어요. 오늘 바로 하시면 됩니다. 계좌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물론 진짜 돈은 아니었죠. 위쪽만 진짜고 아래는 신문지였습니다. 현금으로 드릴게요. 저는 말했죠. 두목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금이요? 두목은 당황했어요. 보통은 계좌로요. 현금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목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방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두목은 가방을 열었어요. 돈다발을 보고 침을 삼켰죠. 욕심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특정 번호로 문자를 보냈죠. 몇 초 지나지 않아 호텔 라운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장 회장의 사람들도 함께였죠. 두목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뭐야? 경찰이 외쳤어요. 꼼짝 마.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두목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사람들이 막아섰죠. 덩치 큰 남자들이 두목을 붙잡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두목에게 다가갔죠. 두목은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우리 민호를 망쳤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목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 아들을 망친 죄, 이제 내가 갚을 차례다. 두목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진석도 함께 잡혔습니다. 진석은 울며 빌었어요. 이모님, 살려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공범이야. 책임져야지. 경찰은 두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죠. 장 회장이 다가왔어요. 영희 씨, 수고했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죠. 장 회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뭘? 장 회장은 웃었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호텔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힘이 빠졌어요. 장 회장이 부축해줬죠. 괜찮아요? 장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와 소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초조한 얼굴로 저를 맞았죠. 엄마, 어떻게 됐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해결됐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라도 함께 울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안아줬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두 사람을 불러 앉혔습니다.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민호야, 소라야. 저는 말했습니다. 사기꾼은 잡았어. 하지만 빚은 남아 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엄마. 그 빚은 너희가 갚아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내가 대신 갚아줄 수는 없어.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일할 곳을 줄게. 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게 옆에 빈 상가가 있어. 거기서 장사를 해. 민호가 물었어요. 무슨 장사요? 분식이든 반찬이든 내가 정해. 저는 말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 시장에 나가서 재료를 사와야 해. 그리고 번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해.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새벽 4시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소라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안 하면 빚을 못 갚아. 선택권은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두 사람을 훈련시켰습니다. 새벽같이 깨워서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을 가르쳤죠.
민호는 힘들어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신음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소라는 채소를 다듬으며 손을 베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죠. 예전처럼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열었어요. 작은 분식집이었죠. 메뉴는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민호는 낙담했죠. 하지만 저는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꾸준히 하다 보면 손님이 늘어. 과연 그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게 손님들이 민호네 가게도 들르기 시작했죠. 민호와 소라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죠. 두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호네 가게에 들렀어요.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죠. 손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고 있었어요. 소라는 홀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죠. 두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게으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차 보였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손님에게 떡볶이를 내주며 웃었어요. 손님도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죠. 소라는 테이블을 닦으며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장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민호와 소라가 저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수첩을 펼쳐 보여줬죠. 엄마, 이번 달 수익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벌었더군요.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잘했네. 저는 칭찬했죠. 민호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을게요. 소라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네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단골들이 늘어났고 입소문도 났죠. 어느 날 소라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배달이라니? 요즘 다들 배달 앱을 쓰잖아요. 소라가 설명했죠. 우리도 등록하면 손님이 더 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호와 소라는 더 바빠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죠. 엄마, 이번 달은 500만 원 벌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500만 원이나? 네. 민호는 웃었죠. 이 속도면 1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소라는 가게를 새롭게 단장했어요. 이름도 바꿨죠. 영기네 반찬방이라고요. 저는 그 이름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름을 딴 가게라니요. 어머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소라가 말했죠. 그래서 어머님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제 생일날이었죠. 민호와 소라가 저를 가게로 불렀어요. 가게에 들어서니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도 켜져 있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소라도 함께 노래를 불렀죠. 저는 감격했어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요. 케이크를 자른 뒤였습니다. 민호가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저는 열어봤죠. 안에는 새 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리할 때 쓰는 고급 칼이었어요. 엄마가 쓰던 칼이 낡았잖아요. 민호가 말했죠. 이걸로 쓰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칼을 만지며 울었어요. 소라도 편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딸처럼 받아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민호와 소라도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남을 무너뜨리는 복수가 아니라는 걸요.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조직을 무너뜨린 뒤에도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두목은 잡혔지만 조직원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죠. 장 회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희 씨,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사기 조직 놈들이 복수할 수도 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는 했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순찰차가 왔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장 회장은 사람들을 보내 저를 보호해 줬습니다. 가게 앞에 항상 누군가 지키고 있었어요.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기 조직의 나머지 멤버들을 모두 검거했다고 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민호가 빌린 대부업체 빚이었어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죠. 저는 대부업체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원금만 갚겠다고 했어요. 이자는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죠. 대부업체 측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시작했죠. 석 달간의 법정 싸움 끝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원금에 적정 이자만 붙여서 갚기로 했어요. 총액은 3,500만 원이었죠.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민호와 소라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액수였죠. 저는 두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빚이 줄었다고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평생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갚을 것 없어. 그냥 열심히 살아.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 뒤로 민호와 소라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호리를 거들었죠. 함께 일하니 즐거웠어요. 어느 날 소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밀키트 사업을 해볼까 해요. 밀키트,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라가 설명했어요.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세트를 팔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도 찬성했어요. 그렇게 밀키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떡볶이 밀키트, 김밥 밀키트, 반찬 밀키트. 다양한 상품을 만들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죠. 민호와 소라는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함께 도왔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포장을 도왔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2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민호는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젊은 청년 둘이었죠.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좁았던 공간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느 날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옆 가게가 비었대요. 거기까지 확장하면 어떨까요? 저는 고민했어요.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했죠. 하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빌려줬어요. 2천만 원이었죠. 민호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엄마, 꼭 갚을게요. 민호가 다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천천히 갚아도 돼. 이자는 없어.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간 공사가 진행됐어요. 드디어 새로운 가게가 완성됐죠.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주방도 넓어지고 홀도 넓어졌어요. 직원도 2명 더 뽑았죠. 재개장 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호와 소라가 손님을 맞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게으르고 무책임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였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폐점 후였습니다. 민호와 소라, 그리고 저 셋이서 맥주를 마셨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우린 끝장이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너희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소라도 말했어요. 어머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저희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꾸나.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기네 반찬방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됐어요. 맛집으로 소문나서 멀리서도 찾아왔죠. 민호는 매출이 꾸준히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았다고요. 저는 대견했어요. 정말 잘해냈구나 싶었죠. 어느 날 민호와 소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저는 물었죠.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두 번째 가게를 내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가게? 네. 소라가 설명했어요. 다른 동네에 지점을 내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와 소라를 믿었죠. 좋아. 저는 말했습니다. 해봐라. 엄마가 응원할게. 민호와 소라는 기뻐했어요.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죠. 석 달 뒤 두 번째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반응이 좋았어요. 첫 지점의 명성 덕분이었죠. 저는 지켜보며 흐뭇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영기네 반찬방은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10명이 넘었죠. 민호는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됐습니다. 소라는 훌륭한 경영자가 됐어요. 저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가끔 가게에 들러 도와주는 정도였죠. 어느 날 민호가 저를 불렀어요. 회계 사무실에 같이 가자고 했죠. 가보니 민호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뭐니? 저는 물었어요. 그동안 빌린 돈이요. 민호가 말했죠. 원금에 이자까지 다 갚았어요. 엄마 은행 이율로 계산해서요. 저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2,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빚을 다 갚았어요.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요. 민호야. 저는 울먹였죠. 고생했구나. 민호도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민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승리라는 걸요. 빚을 다 갚은 뒤에도 저는 민호와 소라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나태해지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기우였어요. 두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어느 날 저는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었어요. 민호야, 너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구나. 저는 말했죠.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이제 완전히 손 뗄까 해. 저는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제 다 컸으니까. 민호는 당황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어. 이제 엄마 없이도 잘할 것 같아서.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가끔은 들러주세요. 물론이지.
저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가게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들렀죠. 민호와 소라는 스스로 모든 걸 해냈어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했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급한 목소리였죠. 엄마, 큰일 났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니? 직원 한 명이 돈을 횡령했어요. 민호가 설명했죠. 1,000만 원이 없어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확실한 거니? 네, 회계 장부를 확인했어요. 민호는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저는 조언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하지만 먼저 그 직원한테 기회를 줘봐. 사정을 들어보고. 민호는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민호는 그 직원을 불러 얘기를 나눴다고 했죠.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아픈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대요. 민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내 판단에 맡길게. 이젠 내가 사장이니까. 민호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하지 않되 돈은 갚아야 한다고요. 월급에서 조금씩 공제하기로 했죠. 저는 민호의 선택이 자랑스러웠어요. 엄하지만 인정 있는 결정이었죠. 그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더욱 열심히 일했대요. 석 달 뒤였습니다. 민호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엔 밝은 목소리였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뭔데? 저는 물었어요. 대형 마트에서 우리 밀키트를 납품하고 싶대요. 민호는 흥분해서 말했죠. 정식 계약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대형 마트라니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축하한다.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죠. 잘했어, 민호야. 엄마 덕분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만들었더니 인정받았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제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영인의 반찬방의 밀키트가 대형 마트 매대에 올라갔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첫 달에만 5,000개가 팔렸죠. 민호는 생산량을 늘려야 했어요. 공장을 빌리고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이제 작은 분식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품 회사가 됐죠. 저는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쓰레기 더미 같았던 신혼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영인의 반찬방은 이제 지점이 5개였어요. 직원은 30명이 넘었죠. 민호는 정장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계약도 했어요. 완전히 사업가가 된 거죠. 소라도 달라졌어요. 디자인 실력을 살려 제품 포장과
마케팅을 책임졌죠.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큰 결정을 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이니? 저는 궁금해졌죠. 회사를 법인으로 만들려고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이사로 모시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라고? 네. 소라가 말했어요. 어머님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당연히 어머님도 임원이 되셔야죠.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이건 너희가 일군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봤을 뿐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없었으면 우린 망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죠. 결국 수락했습니다. 법인 설립식이 열렸어요. 주식회사 영희푸드였습니다. 대표는 민호, 이사는 저와 소라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분식집 아줌마로 살았는데 회사 이사가 됐어요. 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크게 키울 거예요. 저는 믿었어요. 민호와 소라라면 해낼 거라고요. 다음 달이었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죠. 영기네 반찬방을 가맹점으로 내놓기로 한 겁니다.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너무 빨리 확장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민호는 자신 있어 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다고요.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짰대요. 첫 가맹점이 오픈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였어요. 저도 개업식에 참석했죠.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맛도 본점과 똑같았죠. 민호의 관리가 철저했던 겁니다. 석 달 만에 가맹 문의가 쏟아졌어요. 10곳이 넘는 곳에서 계약하고 싶다고 했죠. 민호는 신중하게 선별했습니다. 아무한테나 주지 않았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 골랐죠. 1년 뒤 가맹점은 20개가 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영인의 반찬방이 생겼어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제 이름을 단 가게가 전국에 있다니요. 꿈만 같았어요.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TV 광고하면 어때요? 저는 망설였어요. TV 광고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할만해요. 민호가 자신 있게 말했죠. 회사도 안정됐고 여유도 생겼어요. 저는 허락했습니다. 민호의 판단을 믿었으니까요. 광고가 나갔어요. 저와 민호, 소라가 함께 나왔죠. 가족이 함께 만드는 진심 어린 맛이라는 콘셉트였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공장을 증설해야 할 정도였죠. 민호는 바빴습니다. 회의, 계약 관리,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였죠. 소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케팅팀을 이끌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죠. 두 사람은 최고의 팀이 됐습니다. 저는 가끔 본사에 들렀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면 인사했죠. 회장님, 회장이라니요. 저는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푸드는 이제 중견 기업이 됐어요. 매출도 수백억 원을 넘었죠.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로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젊은 기업인의 롤모델이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어요. 한때는 사기꾼한테 속아 빚더미에 앉았던 아들이 이렇게 됐다니요.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소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표정이 묘했죠. 어머님,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저는 물었어요.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저 임신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소라는 수줍게 웃었어요. 이제 석 달 됐어요. 저는 소라를 꼭 안아줬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소라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엄마한테도 손주가 생기는 거네. 소라가 말했습니다. 기쁘시죠? 당연하지. 저는 울컥했어요.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 그날 저녁 민호도 함께 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셋이서 손주 이야기를 했죠. 남자아이면 좋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자아이가 좋아. 소라가 반박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죠. 쓰레기 더미 같았던 신혼집. 게으르고 무책임했던 며느리. 사기에 속아 빚더미에 앉은 아들. 그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민호는 훌륭한 사업가가 됐어요. 소라는 멋진 아내이자 경영자가 됐죠. 곧 엄마도 될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 모든 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호를 포기하지 않았고 소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렇게 이끌어왔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복수가 아니라는 걸요.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는 것.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걸요. 소라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서 갖다 줬어요. 소라는 고마워했죠. 어머님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민호도 소라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어요. 회사 일도 줄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예전의 민호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예비 아빠였죠. 출산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민호도 옆에 있었죠.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소라는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용감하게 견뎠죠. 6시간쯤 지났을까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도 울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죠.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예뻤어요. 민호를 닮았더군요. 소라는 지쳐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웃었어요. 민호도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된 표정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죠. 손녀의 이름은 민서로 지었습니다. 민호와 소라가 함께 지은 이름이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민서를 보고 돌봐줬어요. 작은 손, 작은 발, 모든 게 사랑스러웠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소라와 민서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저는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빨래도 해줬죠. 민호도 열심히 도왔어요. 밤에 민서가 울면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어요. 예전의 게으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0일 잔치를 준비했어요. 큰 호텔을 빌렸죠.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친척, 친구, 회사 직원들 모두 축하해 줬어요.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민호와 소라도 한복을 입었어요. 민서는 예쁜 드레스를 입었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울컥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싶었죠. 한때는 산산조각 날 뻔했던 가족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됐어요. 100일 잔치가 끝난 뒤였습니다. 민호와 소라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민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니? 저는 물었어요.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소라가 말했죠.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행권이 들어 있었어요. 제주도 일주일 여행권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숙박권도 함께요. 저는 놀랐어요. 이게 뭐니? 엄마 평생 쉬지 않고 일하셨잖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여행은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무서웠지만 설레기도 했죠.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 산, 하늘. 모든 게 그림 같았어요. 저는 혼자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카페에도 가고 맛집도 찾아갔죠.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 쉬어보니 낯설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돌아오는 날 저는 아쉬웠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더 좋았습니다. 민호와 소라, 그리고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서는 제법 많이 컸더군요.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어요. 저는 민서를 안고 뽀뽀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호가 직접 요리를 했죠.
떡볶이와 김밥이었습니다. 저희 가게 메뉴였어요. 맛을 봤습니다. 제가 만든 것보다 맛있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내가 나보다 낫구나. 민호는 쑥스러워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발전시킨 거야. 식사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에 회사 상장하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장이라고요? 네. 민호는 자신 있게 말했죠.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민호라면 해낼 거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회사가 상장됐어요. 코스닥 시장이었죠. 상장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종을 울리는 민호를 봤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상장 후 주가가 올랐습니다. 회사 가치가 몇 천억 원이 됐대요. 저도 주주였으니 부자가 된 셈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가족이요. 민서는 어느새 돌이 지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말도 했어요. 할머니. 민서가 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녹았습니다. 저는 민서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줬죠. 민호와 소라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가족 시간은 꼭 냈어요. 주말이면 함께 외출했죠. 공원도 가고 놀이터도 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어느 날 소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뭐가? 저는 물었어요. 저를 딸처럼 받아주셔서요. 소라는 눈물을 글썽였죠. 처음에는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엄마 같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 딸이 돼줘서. 우리는 껴안았어요. 민호도 함께요. 민서도 우리를 안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되찾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딸도 얻었죠. 사랑스러운 손녀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을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쓰지 않던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가장 행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날이었다. 민호도 소라도 민서도 모두 내 곁에 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행복할 거라는 확신과 함께요.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